이 수익 방식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수익 분수법은 시험에 나올 거 없습니다. 원래 또 임대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언급되는데 지문으로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요 정도 딱 기억하면 되고, 요 수익 하는법이 초점인데, 수익 하는법으로 수익 가격이 산정되려면 이렇게 순수익과 환원이율, 또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제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격을 산정해 내야 되죠. 이렇게 환원 방법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순수익은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세용수익 다섯 가지 수익이 있죠. 저기서 의미하는 순수익이 뭘 의미하겠어요? 다섯 가지 수익 중에 이겁니다. 순영업소득. 이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하고죠. 소득이나 이익이나 수익이 같은 말이니까 뭐 순수익, 순이익, 순소득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실제 이제 이 영업 경비는 지출할 돈이죠. 경비는 항상 나갈 돈이지. 그러니까 수익의 개념이 아닌 거야, 영업 경비는. 그러니까 경비를 차감하고 남는 수익이 실제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이 수익가를 구할 때 여기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뜻하는 거예요. 세전행금 수지가 아니고 세전이나 세후금 수지가 아니라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익 가격을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영업 소득까지를 구해내야 되겠죠. 순영업 소득을 구해가지고 그걸 환원율로 나눠주면 돼. 알았죠? 저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뜻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수익 방식도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출제되는 게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세후 현금 수익까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순영업 소득만 계산해가지고 이걸 환원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저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뜻하는 걸 일단 기억하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지? 수익 방식도 50%가 뭐야? 10년간 이 수익 방식은 6문제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6문제가 출제. 비교 방식은 그냥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냥 해마다 한 문제 나오는데 90% 계산, 10문제 중에 9문제가 계산 문제. 비중 가격이나 공시 가격으로 토지 가격을 계산한 문제가 나왔고, 원가 방식은 10년 동안 8문제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 중에 5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10년 동안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이 수익 방식은 거의 짝수 회차만 나와요. 짝수 회차만. 20, 22, 24, 26, 28, 30배. 짝수 회차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홀수 회차인데 31인데, 그제? 작년에 나왔어요. 기이한 일이죠. 짝수, 계속 20배부터 시작해서 홀수 회차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익 방식은. 짝수 회차만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 31에도 나왔다고. 그럼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올해 32회잖아요. 짝수 회차는 매년 나온대도. 매년 나오는데 홀수 회차도 나왔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매년 한 문제씩 내겠다 이런 의미라. 그래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 나오는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10년 동안 6문제가 나왔거든. 6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5문제가 수익 가격을 계산한 문제입니다. 수익 가격 계산이나 수익 가격을 계산한다는 게 수익을 환원한다는 뜻이라. 이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 가격을 구해내는 거죠, 그죠? 요 문제 아니면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 환원율 계산 문제. 그러니까 6문제 중에 환원율 계산 문제가 2문제, 수익 가격 계산 문제가 4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계산 문제라 실제로 보면. 근데 계산도 원리를 알아야 뭐 풀든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익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순영업 소득까지 구해내야 되겠죠. 환원이율은 10%이다. 환원이율은 10%.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환원율이 10% 나왔잖아, 그지? 근데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 임대 단위수가 20호. 그러면 곱하면 뭐 2억하고 계산됐지. 예를 들면 거기다가 공실이 몇 프로, 그다음에 기타 소득 얼마 이렇게 주고 영업경비가 얼마인 경우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순영업 소득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그냥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수익 가격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 그거만 알면 나중에 다 계산 문제는 풀리는 거다. 알겠죠? 어차피 찍으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지? 자, 그 들어는 또 한두 명에서 또 풀더라고. 그죠? 계산 문제도, 그죠? 다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를 푸는 한두 분 때문에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찍으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 이러면 되는데. 한두 번은 푼다니까 또.
풀 수 있는 건 이 수익가격 계산이나 환원율 계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좀 알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풀어야죠, 당연히. 원가 방식에서 적상가격 구하라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해주고 1, 2월에 안 하잖아, 계산 문제를. 근데 이거는 쉬워요. 순수익은 개념만 알면 됩니다. 이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남는 순영업 소득이 순수익을 기억하고, 이런 방법만 기억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 간접법, 그리고 잔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제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해내는 거고요. 대상 부동산에서 순수익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 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해냅니다. 그게 말 그대로 간접법이고. 그리고 잔여법은 우리 지난주에 가격 재원칙에서 잔여법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죠?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있었다. 잔여법에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 곧 보게 될 거예요. 기억해놔.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수익 배분 원칙인데, 이 잔여법은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해내는 방법이 건물잔여법.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해내는 게 토지잔여법이었거든요. 그죠? 한번 설명했잖아, 지난주에. 그지? 그 잔여법의 승리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수익 배분 원칙이다. 잔여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여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인데, 지금 잔여법은 어디에 있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정이죠. 그죠? 지난주에 원가 방식에서 강가액을 산정하는 강가 수정 방법도 여러 개가 있었지. 강가 수정 방법에 기억나는 걸 얘기해 보세요. 아, 그 봐. 의청 씨는 학원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나오셨는데도 알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오셨어요. 그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강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보지 마. 지금 책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머릿속에서 좀 끄집어 내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강가액을 구해내는 방법이 관찰감가법. 그리고 미국의 관찰감가법인데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게 있죠. 강가 요인별로 강가액을 별도로 세분해서 측정한 다음, 그러니까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 이 강가 요인별로 강가액을 세분해서 측정한 다음 그 강가액을 총 합산해서 강가액을 구하는 게 분해법 하는 게 있었다. 그지? 들은 적은 있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그냥 원가법에서 강가액을 구하는 강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정액법, 2. 정률법, 3. 상환기금법, 4. 분해법, 5. 잔여법. 그럼 답은? 당연하죠. 지금 잔여법은 강가 수정 방법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지금 순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지? 답이 이 5번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유, 이 나머지는 전부 세 글자인데 요것만 5글자거나 하면서 또 3번 이거 찍으면 또 조진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원가 방식의 강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도 수입 방식에서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각 방법을 묻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강가 수정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잔여법은 수입 방식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일종이고, 이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수익 배분 원칙이다. 그걸 기억해둬요. 다른 거는 기억할 것보다. 여기 초점이 이제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게 바로 이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 환원 방법은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전혀 여러분이 볼 거 없어요. 그냥 책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볼 게 없고, 수익 환원 방법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데 순영업 소득을 그냥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것. 이걸 수익 환원 방법이라는데, 그제?
요 환원율을 알면 요 환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환원율을 구하면 순용소득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게 수익 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뭐 거기 자녀 하는 법이 직접 하는 법이 이런 거는요. 예전에 아주 초기에 어렵게 시험이 출제될 때 그때는 그런 걸 다뤘거든요. 지금은 일체 다루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이 전혀 보지 마라. 여기에 설명되는 거는 요게 이제 초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환원율은 공부거리가 많아요. 자, 첫째 환원율이 뭔가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원율에 어떤 게 있느냐 종류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원율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환원율 산정 방법까지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환원율이란 게 뭐냐? 환원율의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까? 환원율이란 요 순수익이 계산이 되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죠? 이 수익을 환원시켜주고 있는 이자율이 환원이율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수익을 환원시키는 이율, 이걸 환원이율이란단 말이야.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요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을 환원이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부동산 가격을 수익 가격으로 수익 방식에 따라서 수익 환원법을 구하려면 요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구해내야 되죠. 그죠? 순수익을 구해가지고 그걸 뭐로 환원이율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분모에 있는 게 환원이율이지.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환원이율인데, 그럼 요 공식에서 있잖아, 그지? 분모에 있는 환원이율을 한번 따로 빼서 계산을 해봐. 요 분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지? 분자를 구할 때는 분모와 값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분모를 구할 때는, 환원율을 구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분모로 들어오면 돼. 이거죠. 순수익을 바로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게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환원율 하는데, 요 순수익이 뭐라 그랬죠? 순영업 소득이라고 했잖아.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이제 환원율의 개념, 환원율이란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 즉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게 바로 환원율이에요. 오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환원율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환원율을 계산하는 것도 계산 문제로 나와. 그냥 순영업 소득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그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뭐 가능 총소득이 얼마, 경비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순수를 구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라.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온다니까. 요 개념 자체부터가 계산입니다.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게 환원율이고요. 그러면 요 환원율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또 상각 전 환원율, 상각 후 환원율, 세공제 전 환원율, 세공제 후 환원율,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상각 전은 환원율의 감가상각비를 상각전이니까 빼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럼 환원율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상각 후는 상각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죠? 환원율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 필요 없어요. 세공제전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환원율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세공제 후는 세금을 공제한 후니까 환원율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런 뜻인데 알 필요 없어 그건. 요거 두 개만 구분하면 돼. 개별 환원율은 토지면 토지 또는 건물이면 건물 같은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토지라는 개별 부동산이나 건물이라는 이런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 그대로 개별 환원율이라는 거고요. 종합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 두 개 아닙니까? 복합 부동산은, 그죠? 그럼 그 부동산이 두 개로 구성되니까 이율도, 그죠? 두 개로 구성된다는 뜻이야. 요걸 이제 종합하는 이율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 거는 그냥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개별하는 이율,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종합하는 이율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이상 알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원율의 구조. 이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환원율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율을 합친 건데요. 요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이나 할인율하고 같은 말이야. 이자율, 할인율, 자본 수익률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 회수율은 금문에서 발생하는 감가분을 회수하는 비율. 그래서 감가상각률, 줄여서 그냥 상각률. 감가가 생기면 감가분만큼 반드시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아직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감가상각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것. 이걸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자본 회수는 같은 말입니다. 감가상각 이꼬로 자본 회수.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감가상각률 또는 자본 회수율 이렇게 동요로 통용하거든. 자, 토지하고 건물이 구성된 복합봉산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복합봉산에 투자를 하고 돼요.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내가 투자는 이 투자 대상에서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만큼은 일단 수익이 확보가 돼야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자가 최초로 원하는 수익은 그죠? 내가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만큼은 수익이 들어오니까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서도 정기예금 이자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만큼 일단 수익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상에 건물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토지는 감가가 생기지 않죠. 어떤 특성으로? 뭐? 감가가 생기지 않는 게 뭐 부자가 왜 나옵니까? 거기 또 깜짝 놀라게 하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네. 영속성이라는 거다. 소모되지 않는 특성.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알 때도 됐구만. 지금 내일 모레 3월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모가 안 되면 감가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감가를 회수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건물은 내용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소모되고 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지면 건물에 투자한 원금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원금이 보존이 안 되면 은행에 예금하지 건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대상에 이렇게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물에서 생기는 감가만큼을 추가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물의 감가물을 추가적으로 더 회수해야 되니까 요만큼을 더 수익을 원하게 되는 거죠. 요 환원율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대가, 이걸 환원율. 다른 말로 우리 이제 투자론에서 배운 거.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랬죠? 그게 더 기대 수익률을 하죠. 원한다나 요구한다나 같은 말 아니야. 그건 요구 수익률이 또 기대 수익률이냐? 기대 수익률, 기대나 예상이나 같은 말이니까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예상치, 투자 안에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나는 그 정도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고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요구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 환원율이에요. 환원율이나 요구 수익률이 같은 겁니다. 투자자들이 최소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나는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수익률만큼은 최소한 수익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건물에서 생기는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야 돼, 추가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만큼 수익을 원하는데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요 자본 수익률, 이 이자율이거든. 이게 이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이게 순수 이율 또는 무위험률. 이런 걸 무위험률이라는 거지. 시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제 요 자본 회수율이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죠. 감가가 생기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을 수익을 더 원하니까 이게 이제 위험 할증률이야.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 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뭔데? 그게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랑 환원율은 같은 표현입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환원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환원율은 이렇게 순수율에 위험률이 가산된 복합이율이야.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요 자체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냅니다. 자, 환원율을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낼 수 있다. 그럼 환원율은 반드시 왼쪽 용어하고 오른쪽 용어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겠죠. 정기예금 이자율만 이중으로 가산해서는 안 되잖아요. 감가분이 고려가 안 됐으니까. 또 감가만 이중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자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왼쪽 용하고 오른쪽을 합치면 돼. 근데 환원율이란 자본 수익률과 할인율의 합이다. 틀렸지? 이거는 이자율만 이중으로 가셔야 돼 말이야. 할인율이랑 자본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왼쪽 거 두 개를 합쳐서는 안 돼요. 감가분이 고려가 안 돼 있잖아, 그지? 또 오른쪽 거만 두 개를 합쳐도 안 돼. 환원율이란 자본 회수율과 감가상각률을 합친 개념이다. 틀렸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고려가 안 됐잖아, 이자율이,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왼쪽 용하고 오른쪽 용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겁니다. 이 환원율의 구조 자체를 갖고도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자본,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은 결국 환원율이 몇 프로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환원율을 계산해 가지고 순영업 소득은 주고 환원율을 계산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요. 또 환원율은 10%이다. 그러면서 뭐 순영업 소득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나눠서 또 수익 가격을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은 1억 이렇게 줬단 말이야. 순영업 소득은 1억이다. 순영업 소득을 1억 이렇게 직접 주겠어요. 그래 안 줍니다. 또 어떻게 줄까요? 유효 총소득이 2억인데 연간 예상 경비가 1억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순영업 소득은 1억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순영업 소득을 구해가지고 환원율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연간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은 1억인데 1억 나왔죠 이게? 그런데 자본 수익률이 5%, 감가상각률이 2%인 경우에 환원율,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그럼 몇 프로 나누면 돼? 1억을 7로 나누면 되겠죠. 7%로 그죠? 1억 나누기 7% 그게 수익 가격이라고. 오케이? 수익 가격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실제 아주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여기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해 놓고 일단 그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예?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죠.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어. 환원율을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도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1억이고 연간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에 환원율은 몇 프로인가? 1,000만 원 나누기 1억 이게 또 안 되네. 0.1이니까 10%네. 1억 분의 1,000만 원이니까. 집에 가서 계산기 좀 때려보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자본 회수율이 몇 프로 이렇게 줘가지고요. 또 수익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된지 구조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환원율 산정 방법. 여기서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것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지우자. 앞에. 제목부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수익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지?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첫째가 시장 추출법. 그 두 번째,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을 조성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세 번째, 투자 결합법. 투자 결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수정해서 수정 보완해서 나온 것이 저당 지분 환원법. 저당 지분 환원법은 엘우드가 착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엘우드법이라고 하는데요. 엘우드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엘우드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동의어가 저당 지분 환원법이나 엘우드법은 같은 말인데 엘우드법으로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엘우드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우드법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나온 것이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은 게텔이라는 학자가 고안한 방법이야. 그래서 게틀법이라고도 합니다. 게틀이 고안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자본 자산 가격 모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는 총소득 승수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 시험은 요 5가지 방법을 다루는데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리를 습득해야만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서고, 또 원리를 알아야만 계산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이유를 계산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 원리를 습득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시장 추출법은 우리 앞 시간에 그죠?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죠? 거래 사례 비교법. 오늘 처음 다룬 게 거래 사례 비교법 아닙니까? 오늘 날씨가 오늘 어제부터 갑자기 그죠? 낮에 날씨가 올라가고 좀 덥네, 그지? 자꾸 짜증나니까 더더워진다 지금. 막 땀 날라 그런다 지금. 막 식은땀이 날라 그러네. 오늘 했잖아, 거래 사례 비교법, 그죠? 이 시장 추출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예요. 거래 사례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례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시장 추출법입니다. 근데 원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데 왜 용어를 시장 추출법이라 하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용어를 써버리면요,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똑같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뭐 시장 추출법 또는 직접 시장 비교법,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니까 직접 시장 비교법이니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시장 추출법은 그냥 거래 사례법과 똑같은 겁니다. 거래 사례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례로부터 사례에서 그죠? 사정, 보정, 시점, 지역 요인 비교 이걸 거쳐가지고 환원율을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시장 추출법이거든. 그러면 이 시장 추출법은 초점이 뭐야? 거래 사례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죠. 대상 부동산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문에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유사한 매매 사례, 이 매매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구해낸다. 사례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반드시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그건 시장 추출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 속에 유사한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직접 환원율을 찾아낸다.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시장 추출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 구성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이율이 아마 똑같은 말이니까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위험률이나 위험할증률 같은 말이고 순수이율하고 같은 말이 뭐였죠? 무위험률 같은 말이다. 이 무위험률이나 순수이율 이게 위험하고 상관없는 시간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무위험률을 순수이율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이 증가했을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할증률, 줄여서 그냥 위험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무위험률에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이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율에 가산하는 것도 있고 차감하는 것도 있죠. 자, 이 순수율에서 가산을 해주는 거, 가산해 주는 거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다 가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수율에서 차감하는 거는 뭐냐?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 이득은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가산하는 거. 부동산은 첫째, 감가가 생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감가가 생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산에 비해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의 난이성이라는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유동성이 약한 위험도 있습니다. 비유동성 위험도 있고 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생기는 손실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비유동성, 인플레이율 이런 것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란 말이에요. 위험 요소. 그래서 투자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할 만큼 수익이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정기예금 이자에다가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만큼은 위험을 감수하니까 더 큰 보상을 바라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나는 수익이 최소 몇 프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더해주는 겁니다. 차감하는 거. 이거는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 이득인데요. 가치 상승률입니다. 가치 상승률. 또 자금 안전성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알 필요 없어. 그런 건 안 나와.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걸 알아야지.
이제 부동산은 자금 안전성이 있다. 이게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요. 도난이나 분실에 우려가 없다는 뜻이라 부동산은 그런 걸 이제 안전성이라고 하거든. 그것도 이제 이익이니까 그만큼은 수익이 덜 나도 되니까 이제 차감을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요거는 이제 알아야죠. 가치 상승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하나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보유 기간 중에 내 주변을 내가 가진 부동산 주변을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줘요. 그럼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가격이 상승만큼 이익이 생기죠. 가치 상승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한 부당 이득이니까요. 그만큼 수익이 덜 나와도 은행에 예금한 만큼 수익이 똑같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이 바로 순수율 아닙니까? 여기서 가치 상승만큼 빼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차감을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딴 거 없어요. 자, 환원율을 계산할 때요. 이 순수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지?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거기다가 가치 상승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싸그리 더해주면 돼.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할 때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요소 구성법이고 지문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소 구성을 거꾸로 적으면 뭐죠? 구성 요소가 된다. 그지? 요소 구성 뒤부분 구성 요소죠. 자, 요소 구성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이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순수율의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이렇게 구해낸다.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문에 위험을 더해가면서 이런 말이 나오거나 위험률을 계속 더한단 말이야.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뭐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또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말이 나와.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눴다는 거죠. 구성 요소를 거꾸로 적으면 뭐고? 요소 구성법. 그 용어에서 요소 구성법이 바로 올라야 돼.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률을 계속 순수율에 더해가면서 이렇게 환원율을 구해낸다.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환원율을 갈 때 요소 구성법으로만 환원율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감정평가서의 주관이 굉장히 크게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요소 구성법은 주관계의 여지가 가장 큽니다. 즉 평가사가 위험을 많이 예상하면 환원율은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 더해버리니까, 그지? 그리고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 가치 상승을 많이 예상하면 환원율은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환원율의 크기가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야. 그럼 자, 환원율이 클수록 좋겠습니까? 작을수록 좋겠습니까? 환원율이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내가 뭐라 그러대? 개론에서 내가 물으면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 하라 안 하더나? 그리 이제 눈치 코쳐도 없어요. 4달이나 다녔으면서 선생이 작으니까 큰 거는 안 물어본다 해도 개론 시험에 큰 거는 안 나와요. 아예 전부 작을수록 좋은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럼 요 분모에는 환원율이 낮아질수록 환원율이 적을수록 수익 가격은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 환원율이 적을수록 가격이 높게 산정돼 나와요. 환원율이 적다는 말이 뭐야? 순수율에서 빼는 게 크다는 거지. 빼는 게 클수록 환원율이 적어지죠. 그 말이 뭐야? 내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환원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위험이 증가할수록 좋아? 가치가 상승할수록 좋아? 뭐가 좋노? 가치가 상승해야지. 그러니까 가치 상승이 클수록 환원율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환원율이 적을수록 양호한 겁니다. 환원율이 적어야 그죠? 수익 가격이 높게 나타나면서 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환원율은 적을수록 좋은데 이 평가서의 주관에 따라서 환원율의 크기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위험을 많이 예상하느냐, 가치 상승을 많이 예상에 따라 환원율의 편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수익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서 주관 개입 여지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으로는 찾아 나와요. 여기 답이 요소 구성법이.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게 요소 구성법이야.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했죠. 곧 보게 될 거야. 네.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물리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것이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겁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 이율을 구할 때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곱합니다.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은 토지 환원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건물 가격 구성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중 평균합니다. 자, 요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곱해줬죠. 그리고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했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산했는데, 요 앞에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 토지 환원율을 곱한 게 토지에서 나온 수익에 의한다고 보는 거고요. 뒤에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했죠. 요 뒷부분이 이제 건물에서 나온 수익에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투자자가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보험에 투자를 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할까 다를까요?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 동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건물도 건물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년에 건물에서 5천만 원 수익 난다고 토지에서 똑같이 5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더다 달라. 동일하지 않고 더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은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없는 게 아니고,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고요.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이 토지 수익, 뒷부분이 건물 수익.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각각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 바로 토지와 건물이라는 물리적 용어에 착안했다는 거야. 그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하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는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지분만 가지고 투자할 수도 없고 부채만 가지고 투자할 수도 없죠. 지분만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지렛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채를 섞어야 되고요. 또 지분 없이 부채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금융비용이 너무 커서 부의지렛 효과가 나타나니까 수익률이 감소해버려. 손실이 초래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도 적절히, 부채도 적절히 두 개를 합쳐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투자 금액이 지분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투자한 지분에서 수익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서도 당연히 수익이 확보돼야 투자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자, 지분 비율에는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지분 비율은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자기 돈을 투자하는 지분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렸죠. 빌린 돈, 그걸 저당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대?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증 비율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돈을 빌렸으면 우리가 은행에 뭘 갚아야 돼? 원리금, 이자 하지 말고 좀 원금과 이자 좀 해라. 좀 이자만 갚아도 되는 은행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요. 돈 좀 빌려 쓰게. 원금 안 갚아도 되면 원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돈이 많아서 빌려 포즈를 안 했으니까 이 원금도 갚는지 안 갚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지? 돈 좀 빌려 써봐요.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자도 갚고. 자, 일제히 그 대출을 받아서 융자를 받고 내가 갚아가야 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가 뭐였어? 저당 상수였죠. 그럼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최소한 이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최소한 갚을 원리금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 원리금을 계산한 비율이 뭐요?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상수만큼은 저당 투자자, 이 대출자를 저당 투자자, 차입자를 지분 투자자로 하는 거죠. 근데 차입자인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요.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저당 투자자는 자기가 빌려주는 비율에서 상환할 원리금만큼 수익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봐서 저당 상수만큼 수익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저당 상수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입니다. 그게 그 박스 밑에 거기 파란색 것이 그냥 맨 밑에 546조인가 뭐 맨 밑에 540 맞나? 그 맨 밑에 거기 파란색 것으로 된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금융격투자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 다르다. 보면 여기 적혀 있잖아. 지금 지분 투자자 요구수는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자 요구수는 저당 상수란 말이야. 둘 다 지분 배당률과 지분 상수가 아니고 한 개는 지분 배당률로 하나는 저당 상수죠.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그리고 저당 상수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그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 서로 원하는 수익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다라고 보고 지분 수익 따로 부채에서 나온 수익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투자법이야. 그럼 여러분이 초점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그지? 요걸 수제해서 나오는 거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동일하지 않다니까 달라요. 따로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 그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계산했죠. 또 금융적 결합도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당 상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죠. 원하는 수익이. 그러니까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고 두 개의 수익을 따로따로 지금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 물리적이든 금융이든 투자결합법은요. 이걸 수제해서 나온다고. 다르며 여기 다르다를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X 해놨잖아. 그지? 다르며 이걸 동일하며 이렇게 고치는 순간 크기로 그냥 바로 쫙 꺼야 된다. 알았죠? 투자결합법. 왜 저당 지분하는 법은 자 예로드는 거죠. 이제 금융적 투자법을 대폭 수정한 거예요. 금융적 투자법이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원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두 가지 요인 중 예로드는 지분 투자가 투입하는 지분이 없고서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저당 지분하는 법 예로드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근데 부채 감당법은 예로들을 또 정면으로 비판해 가지고 부채는 대출자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은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게 부채 아니야.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에 초점을 두고 차입자가 얼마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부채 감당 능력이 없고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이건 또 지나칠 정도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야. 에? 자, 예로도 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요. 환원율이 지분 투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조건으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 환원율이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 얼마나 오느냐. 지분 수익률에서 또 내 몫으로 형성돼 가는 비율이 얼마냐. 지분 형성분을 차감하고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내가 보유하는 기간 중에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 하락하는가. 가치 배라분까지를 고려하는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뺍니다. 환원율을 구할 때요. 그 다음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위험 요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분 투자자가 여기는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요건들.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 얼마나요? 내 몫으로 형성돼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내가 보유하는 기간 중에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전부 지분을 투입하는 지분 투자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게 에로드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에로드를 또 정면으로 비판한 거야. 에로드법을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 돈을 투입하는 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냐. 그게 아니다. 금융기관이 부채를 조달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조달해주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부채를 빌려주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부채를 조달해주는 대출자 입장에서만 환원을 구해냅니다.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요거는 내가 노란 분필로 적죠 지금 흰 분필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부채감당법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그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에다가 차입자가 돈을 몇 프로 정도 빌려가는가 대부 비율을 고려하고요. 또 돈을 빌려가서 원리금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가 원리금 상환 능력인 저당 상수까지를 고려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수 세 가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했는데 요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요거는 전부 곱하기잖아, 그지? 곱하기면 요게 맨 앞으로 가도 되고 이게 가운데 가도 되고 요놈이 맨 앞으로 가도 되고 그렇죠? 세 개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끝에 따서 세운다. 저 부대 요 세 개를 곱하는 거야.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렇게 저부대 세 개를 곱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 게 부채 감당법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서술형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서술형 문제 나올 때는 환원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원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자 결합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리하고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건 투자 결합법이 아니고 뭐 요소 구성법이란 그래야 돼. 위험을 더해가면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했다 그러면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구성 요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했다. 구성 요소 거꾸로 쓰면 요소 구성이잖아, 그지? 알았지? 그리고 요소 구성법은 이렇게 위험을 여러 가지로 분해해가지고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이걸 더한다고 순수이래, 그지?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요소 구성법이 투자결합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란 토지와 건물의 수익 창출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수익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군데가 틀렸어.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능은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돼. 다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수익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그래야 되겠죠. 이걸 지금 반대로 다 냈잖아, 그지? 금융적 투자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적 투자협법이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에 차가 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이 말이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이고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당 상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지 동일하지가 않잖아 지금, 그죠? 그지? 그래서 지분 수익 따로 부채 수익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L우더법하고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관을 바꿉니다. 이걸 서로 바꾸는 거야. L우더법은 너무나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또 뭐 부채 감당법은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서로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면 그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토지 가격 구성비라는 토지 환원율 곱하고 건물 가격 구성비라는 건물 환원율 곱했죠. 이래 두 개 합쳐주면 환원율이 되잖아, 그지?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두 번 정도 나왔고요.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수 세 개를 곱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 두 개 정도 공식 기하면 돼. 나머지는 제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을 적어준 거고요. 공식은 L우더법하고 L우더법 아니고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모르더라도 저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알겠지.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공식,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상수 세 가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저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 방식에서 요 환원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환원율이 뭔가, 그리고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환원율의 구조, 그 다음에 환원율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해서 이 수익 방식은 환원율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하는 방법은 교재를 보면 그죠? 수익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종류도 여러 개 나와 있고 뭐 도표도 있고 뭐 비교돼 있는데 그죠? 그런 거는 15년, 20년 전에는 간혹 나왔습니다. 시험에. 지금은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요. 이 수익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근데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야 수익 가격이 계산되는 거잖아. 그죠?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란 말이야. 계산 방법을 뜻하는 거야. 이 수익하는 방법은 계산 방법을 뜻하는데 순수익을 주고 우리가 환원율을 저런 데 대입해 가지고 환원율을 구해서 수익가를 구해낼 수도 있고 환원율을 미리 주고 순영업 소득 순수익을 요 도표에 저기 대입해서 구해 가지고 수익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궁극적인 계산 문제잖아. 그죠? 3, 4, 5에는 계산 사례를 내가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시험에 출제된 걸 풀어주면서 접목을 시킬 테니까요. 지금은 이 수익하는 법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은 다 그냥 아예 안 봐도 됩니다. 전국 수석에 욕망이 있는 사람도 보지 마라. 안 봐도 된다. 알았죠?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못 맞춘다. 여기 환원율에 초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고. 자, 수익 방식. 이제 3방식은, 지난주에 우리가 원가 방식 다뤘고요. 오늘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까지 해서 3방식은 전부 다 끝냈네. 그지? 세 가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가지 방법을 다 정리한 거다, 지금. 다 정리했는데. 복습하지. 자, 감정평가는 방식이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요 세 가지 이 3방식은 가격 3면성에 기초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원가 방식은 가격 3면성 어디에?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비용성. 생산 원가나 생산 비용이 똑같단 말이니까 투입된 생산 비용, 생산 원가에 착안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고 비교 방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해서 아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하니까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이라고. 수익 방식은 장래 산출할 수익, 요 수익에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구했잖아. 수익을 지금 환원율로 나눠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바뀌면 안 돼, 이게. 원가 방식이 비용성, 비교 방식이 시장성, 수익 방식이 수익성에 착안한 거다. 이게 바뀌면 안 되지, 이런 게. 그리고 각 방식마다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지?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 원가법. 원가법에 따라 상되는 가격은 뭐? 척산 가격이라 했는데 어떻게 척산 가격을 구했다고? 공식 외워야 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감가 수정. 그러니까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단 말이야.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야지. 그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 적산법. 입에서 이제 줄줄 오를 정도가 좀 돼봐.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입이라도 꾸물꾸물 해봐. 알았죠? 틀려도 좋아요.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 어떻게 적산임료 구했는데? 기초가액에 뭘 곱했다고? 기대율이란 말이야. 기대율. 기대율을 곱하고 여기에 뭐 필요재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지? 여기에 뭘 곱했어요? 기대율이야. 기대율. 비교 방식에서 뭐야? 비교 수익이 뭐 미쳤구나. 비교 방식. 그죠? 눈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는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기준법이 아니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비준 가격이라 한다. 어떻게 비준 가격을 구했는가?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죠? 사례 부동산 가격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사시지계. 요 네 가지 작업을 거쳐서 상대는 요인 비율치를 곱해줘요.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 그지? 그리고 비교 방식의 또 다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서 공시지가는 비교법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하지 비교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 기준법도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가지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거래살펴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격을 평가하는데 다만 표준지는 요거 안 한다 그랬대. 그래서 사정보정 없이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요인 보정 있으면 그걸 거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거래살펴가. 그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는 비준임료라고 한다. 어떻게 구했는데 비준임료를. 임대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례보험사는 임대료가 있죠. 사례보험사는 임대료. 거기다가 거래사례법하고 똑같이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임대료를 평가하는 게 똑같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뭐? 수익 환원법이라고 요 용어가 바뀌면 안 돼.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는 수익 분석법이고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 가격이란다. 그지? 수익 가격이라는데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했죠?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요 나누는 걸 환원이라는 거야. 나누는 걸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지.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고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 임료라고 해요. 적사 임료가 아니고 어떻게 수익 임료를 구했어? 이 공식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순수익의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여기까지를 딱 정리하면 이제 3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방법이 체계가 딱 선 거죠. 그죠? 요 체계를 먼저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원리를 습득하는 거지. 뭐 이 기본적인 체계도 안 잡힌 상태에서 무슨 뭐 원리가 접목되고 뭐 할 게 없잖아 지금. 그지? 가장 먼저 이게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그리고 공식도 다 외우셔야 돼.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 이런 거는 공식이 필요 없죠. 그냥 네 가지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지? 이건 공식이라는 게 필요 없고, 요 적산가격을 구하는 공식, 적산 임료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수익 가격을 구하는 공식, 수익 임료를 구하는 공식, 요 네 가지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까지가 접목이 돼 있어야 틀이 잡힌 거야. 3방식 7방법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원리도 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또 원가 방식에서는 제조단가의 개념, 또 제조단가의 종류, 제조단가를 어떻게 구해내는가, 건물의 제조단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비용을 합쳐서 구하는데 거기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수급일의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랬죠. 그죠? 제조단가는 복조원가, 대치원가가 있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게 복조원가,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짓는 게 대치원가, 또 대치원가를 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게. 그리고 강가 수정 방법에 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원가 방식의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이게 요인 비교식 계산하는 거죠. 대상보험선을 분자에 사례보험선을 분모해 놓고 100분의 100에서 주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 고가나 우세는 더해주고 저가나 열세는 뺀다 그랬죠. 그거 알면 이게 끝이야. 이거 뭐 딴 거 할 거 없어. 이게 전부 다. 수익 환원법에서는 요게 초점입니다. 환원율. 자,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또 환원율은 자본 수율과 자본 회수율 두 가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본 수율과 자본 회수율의 합계. 그리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저게 시험 문제예요. 환원율에서는. 그리고 수익 환원 방법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순수익도 여러분이 순영소득을 구할 줄 알고 환원율도 저런 원리에 따라서 구할 줄 알면 자동적으로 수익 가격은 계산되는 거야. 그럼 공부할 게 없어요. 수익 환원 방법은. 오케이? 3방식 7방법이었고요. 감정평가 3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가지 방법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자, 뒷페이지 넘기면 물건별 평가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어. 물건별 평가. 그렇지. 556기가
556편 이제 물건별 평가방법 하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이 그 교재 읽어갖고요 정리 못합니다. 정리 못하니까 물건별 평가방법은 칠판 닦고 합시다. 칠판 닦고 쉬었다가 물건별 평가방법하고 가격 공시도 남아있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칠판 조금 닦고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